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오늘은 5번째 챕터 기체의 부피에 관련된 법칙 중에서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을 공부를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아보가드로의 법칙과 기체 반응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편에서는 보일, 샤를만 다룰 예정인데요. 보일, 샤를은 쉽게 생각하면 정말 쉬운 법칙이고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 법칙이에요. 화학 원을 공부하실 분들은 보일의 법칙하고 샤를의 법칙이 어떤 느낌인지만 아시면 되고, 뭐 따로 기타 공무원이라든지 뭐 자격증 준비를 하는 분들은 좀 난이도에 맞춰서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까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8편 시작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물질의 상태 변화 복습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물질의 3가지 상태, 고체, 액체, 기체의 성질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했었습니다. 고체는 모양과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 액체 같은 경우에는 부피는 변하지 않으나 모양은 변할 수 있다. 기체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둘 다 잘 변화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고체는 단단하죠. 액체나 기체는 흐르는 성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체는 힘을 가하더라도 압축되지 않고, 액체는 아주 조금 압축되며 기체는 매우 잘 압축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고체의 예시, 얼음, 나무, 돌, 철, 액체, 물, 식초, 기름, 주스, 기체는 공기,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입자 배열을 봤을 때 고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액체는 조금 불규칙적, 기체는 매우 불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체 같은 경우에는 입자들은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고 했죠. 제자리에서 진동하고요. 액체는 조금 불규칙적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움직이고, 기체 같은 경우에는 매우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입자의 운동은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공부를 했었네요.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입자 배열 보면은 고체는 규칙적, 고체보다는 불규칙적, 그리고 기체는 매우 불규칙적 이렇게 봤고요. 입자 사이의 거리는 가깝고 조금 멀어지고 매우 멀어지고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용어 공부했었죠.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건 융해,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거는 응고,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건 기화, 기체에서 액체로 가는 건 액화, 그리고 고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는 둘 다 승화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승화를 표현을 할 때에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지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지 같이 서술을 해주는 게 좋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화살표의 색깔에 주목을 했었죠.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반응은 전부 다 열을 흡수해야 되는 반응이다. 그래서 이런 반응들을 우리는 융해열 흡수, 기화열 흡수, 승화열 흡수라는 과정이 필요한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반대로 파란색 화살표는 이런 식으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주변으로 열을 방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응고열 방출, 액화열 방출, 승화열 방출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었죠. 그 다음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은 정의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정의하는 거 연습해 보셔야 돼요. 기본적인 틀은 땡땡에서 땡땡으로 상태 변화할 때, 이때 말하는 땡땡은 물질의 상태였습니다. 그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우리는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뭐에서 뭐뭐로 상태 변화할 때, 이거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상태 변화 용어로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녹는 점 같은 경우에는 고체에서 액체로의 상태 변화니까 융해될 때, 어는 점은 응고될 때, 끓는 점은 기화될 때, 이런 식으로 앞에 문장을 조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고요. 이때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은 바로 상태 변화를 하면서 열을 흡수 또는 방출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해보면 얼음물의 온도는 항상 0도입니다. 왜냐하면 얼음물이라는 건 얼음이 물로 녹는 융해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럼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그걸 우리는 녹는 점이라고 부르는데 얼음의 녹는 점은 몇 도죠? 0도입니다. 그래서 얼음물의 온도는 항상 0도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항상 두 가지 물질의 상태가, 그러니까 두 가지의 상태가 공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얼음물에는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거고, 끓는 물 같은 경우에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색 반응이 일어날 때 온도가 일정한 이유, 파란색 반응이 일어날 때 온도가 일정한 이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기와부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빨간색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 즉 우리가 물을 끓일 때 왜 끓는 물의 온도는 항상 100도씨냐? 내가 열심히 열을 가하고 있지만 온도가 안 변하죠. 왜요?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하는데 그 열을 다 가져다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화라는 과정이 일어날 때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지 않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물을 냉동실에 넣어서 얼음으로 만들려고 할 때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은 온도가 0도로 유지됩니다. 왜? 냉각을 하고 있지만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요 응고 과정에서 주변으로 열이 방출돼요. 그래서 상태 변화할 때 온도가 0도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거,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항상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제도 봤었죠. 어떤 고체 물질의 가열 냉각 곡선 해석할 때 이 물질의 녹는 점은 여기 일정해지는 구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온도 53도, 어느 점도 53도. 항상 녹는 점과 어느 점의 온도는 같습니다. 근데 나 구간은 고체에서 액체로의 상태 변화니까 여기가 녹는 점, 라는 액체에서 고체로의 상태 변화니까 여기가 어느 점이 된다고 했었죠. 나 구간에서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고체에 가열하고 있었으니까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고체 물질의 가열에서 이렇게 쭉 상태 변화하는 그래프를 봤을 때에는 나 구간에서 1차 상태 변화 일어나고 있죠. 고체에서 액체로. 라 구간에서 상태 변화 일어나고 있죠. 액체에서 기체로. 그래서 이 물질의 녹는 점은 이 나 구간의 온도를 이야기하면 되고요. 이 물질의 끓는 점은 라 구간의 온도를 이야기를 하면 되고, 라 구간에서의 물질은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액체와 기체 상태가 공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보통 선생님이 복습을 진행할 때는 슬라이드를 조금 간소화시키는데 솔직히 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넣어서 조금 시간이 길지만 복습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의라든지 암기할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암기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이어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8편 제대로 본격적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기체의 부피에 관련된 법칙은 수도 없이 많겠지만 우리가 이 강의에서 다룰 법칙은 4가지입니다. 아까 말했던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기체 반응 법칙. 그리고 이 4가지를 배우면 4+1으로 마지막 이 4가지를 전부 다 종합해서 만들어 놓은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챕터가 화학의 기초 모든 강의 중에서 가장 어려운 강의가 될 겁니다.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 개념을 이해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이 강의를 5번, 6번 지금 다시 찍고 있거든요. 이미 다 찍어놓고 선생님이 다시 돌려서 들어봤는데도 좀 아직도 어렵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욕심껏 좀 쉽게 설명하고 싶은 마음에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찍고 있는데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선생님이 최대한 또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을 해볼 테니까 조금 이 강의는 집중해가지고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기체의 부피를 결정하는 요소는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압력, 온도, 입자수예요. 기체의 부피와 압력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를 한 게 오늘 첫 번째로 배울 보일의 법칙이고요. 온도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를 한 게 샤를의 법칙, 입자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보가드로 법칙과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배울 요 보일의 법칙은 압력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주는 법칙이란 뜻이겠죠. 그러면 이 2가지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에서 정의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근데 보일의 법칙이든 샤를의 법칙이든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풍선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풍선에다가 내가 새로 기체를 주입하지도 않을 거고 이 안에 있는 기체를 바깥으로 빼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입자수라는 요인은 이미 일정하게 맞춰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일의 법칙을 이야기를 할 때에는 압력과 기체의 부피 사이의 관계를 보고 싶으니까 어떤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해줘야 된다? 바로 온도라는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보일의 법칙의 정의가 어떤 식으로 출발하냐면 기체의 온도가 일정할 때 이렇게 출발합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온도에 의한 부피 변화를 무시하려고, 그 부피 변화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의 온도가 일정할 때 이렇게 온도와 입자수에 대한 조건을 배제를 해놓고 압력과 기체의 부피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압력과 기체의 부피는 반비례한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반비례라는 게 뭡니까? 한쪽이 증가하면 한쪽이 감소하고 한쪽이 감소하면 한쪽이 증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즉 압력이 커지면 기체의 부피는 작아지고 압력이 작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압력이 커지고 그러니까 압력이 커지면 왜 기체의 부피가 작아지고 압력이 작아지면 왜 기체의 부피가 커지는지를 알려면 바로 이 압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체의 압력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냐면 기체 입자가 용기 벽면에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 힘이에요. 여기에는 그림을 볼까요? 이 풍선의 안쪽에는 기체가 들어있습니다. 쉽게 공기가 들어있다고 할게요. 이 안에 공기가 들어있는데 공기가 풍선 내부에서 압력을 만들어내고 마찬가지로 이 바깥에 있는 공기도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압력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기체 입자가 용기 벽면에 충돌하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 풍선을 보면은 풍선 안쪽에 공기가 들어있죠. 그럼 그 공기 입자들이 열심히 풍선 내부를 움직이면서 풍선의 벽 쪽과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 충돌이 쌓여서 압력이라는 힘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압력이 커지고 어떤 상황에서 압력이 작아지냐? 그 압력의 크기는 바로 충돌 횟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기체 입자가 이 벽면을 얼마나 세게 때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벽면을 얼마나 자주 때리느냐, 그 빈도가 압력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압력의 크기가 이 충돌 횟수, 충돌 빈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일 때 압력이 커지게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기체 입자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벽면을 더 자주 때릴 때 압력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풍선 내부에 있는 공기 입자가 많다면 그 많은 입자들이 벽면에 더 자주 충돌하면서 압력을 높일 수 있겠죠. 아까 말했던 충돌 속도를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에 10개의 공기 입자가 들어있다고 할게요. 10개의 공기 입자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10개의 공기 입자가 지금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냐? 땅땅땅땅땅땅 이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 기체 입자 10개의 속도를 땅땅땅땅땅땅땅 이 정도로 더 늘려줬습니다. 그럼 충돌 횟수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럼 그 늘어난 만큼 압력도 추가적으로 증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 기체의 입자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온도라는 조건이 달라지면 이 입자들이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앞에 우리가 전에 물질의 상태 변화에서도 배웠다시피 온도가 높아지면, 즉 열이 가해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요. 다시 말하면 입자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 풍선 내부의 기체의 온도를 높여준다면 이 기체 입자들이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내부의 압력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이 기체 내부에 입자 수를 더 넣어주는 겁니다. 아까 10개가 땅땅땅땅땅땅 이렇게 충돌할 때 10개가 아니라 10개를 더 넣어줘서 20개를 만들었다면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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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더 2배 많은 충돌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마다 압력이 2배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충돌 횟수와 압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 기체의 압력이 증가한다. 이 개념을 머릿속에 이해를 시켜놓고 보일의 법칙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 하는 말 어려운 거 있나요?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 진행할게요.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조금 돌려가지고 여러 번 보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그럼 지금 이 공기 중에 이렇게 풍선을 놔뒀을 때 이 풍선에 새로 기체 입자가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는다면 이 풍선의 크기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풍선 내부에서 기체가 만드는 압력과 풍선 외부에서 기체에 가하는 압력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압력이 같을 때에는 부피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보일의 법칙에서 뭐라고 했냐면 압력과 기체의 부피는 반비례한다고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압력이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기체 바깥에서 얘를 누르는 압력 힘이 작아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는 4개의 화살표만큼 누르고 있었는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압력이 2개만큼으로 줄어들었어요. 즉 처음에 비해서 절반으로 압력이 줄어든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내부는 고기압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외부와 내부의 압력이 같았지만 외부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내부가 고기압이 되죠. 그러면 안쪽에서 이렇게 미는 힘이 상대적으로 더 강해지기 때문에 얘가 팽창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안에서 얘를 미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풍선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풍선의 크기가 커지다 보면은 이 입자들의 개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 공간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정도만 움직이면 땅 이렇게 충돌을 했던 것이 더 긴 거리를 움직여야 1회 충돌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땅 이런 식으로 충돌을 하다 보니까 압력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압력이 낮아졌을 때 기체의 부피가 커진다라는 건 외부와 내부의 압력을 맞추기 위해서 외부와 내부의 압력을 맞추기 위해서 이 풍선의 크기가 더 커지다 보니까 압력이 줄어들면서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부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그냥 이겁니다. 압력이 2배 커지면 기체의 부피는 2분의 1이 되고 압력이 2분의 1이 되면 기체의 부피는 2배가 된다. 근데 이 말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바로 이 충돌 횟수와 압력 사이의 관계를 알면 좋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자세히 몰라도 문제를 푸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이 여러분들의 화학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흥미를 만들게 하고 싶어서 지금 이 강의를 찍는 거거든요. 그럼 단순히 이거 중요해, 이것만 해, 이것만 알면 문제 풀 수 있어, 이거보다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런 법칙이 나왔는지를 조금 더 이야기해 주는 게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 둘 이해하는 재미를 익히다 보면 어느 순간 과학이 재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복잡한 개념까지 설명을 하는 거를 이해를 해주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개념을 조금 이런 그림으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첫 번째, 어떤 실린더 안에 이렇게 판으로 기체를 가둬놓고 그 위에다가 추를 올려뒀어요. 그럼 이 추는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추를 올려놨더니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이 똑같아서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압력을 한번 감소시켜 볼게요. 외부의 추 하나를 제거했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누르는 힘이 약해졌겠죠. 근데 여전히 안에서 바깥을 미는 힘은 일정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깥의 힘이 약해지면 안에서 미는 힘이 더 강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압력은 상대적인 겁니다. 원래는 같았는데 바깥쪽이 약해지다 보니까 안쪽이 강해지는 효과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피를 증가시키게 돼요. 근데 부피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얘가 충돌하려면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더 길어지게 되죠. 그 말은 충돌 횟수가 줄어들면서 압력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력이 감소하면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이 똑같아질 때까지 얘의 부피 증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마찬가지로 압력 증가도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 2개가 있을 때 그 위에다 추를 더 올렸어요. 그럼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이 세졌죠. 내부 압력은 가만히 있었는데 외부 압력이 강해졌다? 더 세게 누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눌려요. 그럼 눌리다 보면은 부피가 줄어들죠. 그럼 부피가 줄어들다 보면은 얘네들이 좀만 움직여도 용기 벽면에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압력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부 압력이 높아지다가 외부와 내부 압력이 같아지면 부피 변화가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압력이 증가했을 때는 내부 압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부피가 감소해야 되고, 압력이 감소할 때는 내부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기체의 부피가 증가해야 된다. 이렇게 일하면 보일의 법칙에서 더 배워야 될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한번 그래프와 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샤를의 법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를 보면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의 X축은 압력, 기압, 이 기압은 기체의 압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Y축에 나와 있는 부피. 그럼 이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를 P,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가 지점을 보면은요, 압력이 P일 때 부피가 4V였대요. 얘를 그냥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압력이 2P, 2배 늘어났어요. 그럼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돼야 돼요? 2배. 그러니까 2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봐봐요. 2P일 때는 부피가 2V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처음에 비해서 압력을 4배 늘렸어요. 그럼 부피는 4분의 1이 돼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부피가 4V였다면 4P에서의 부피는 V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그래프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아까 가는 압력이 P일 때 부피가 4V였죠. 근데 나로 가면서 압력이 2배가 됐더니 부피가 절반이 됐고, 나에서 다로 갈 때 다시 압력이 2배가 됐더니 부피가 절반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 압력과 부피의 곱은 전부 다 몇으로 똑같아요? 4PV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일의 법칙을 식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기체의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기체의 부피는 반비례한다. 이게 그냥 개념적인 정의였잖아요. 이걸 식으로 바꾸면 기체의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곱은 일정하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식으로 다시 한번 써줄게요. 아까 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자,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그랬죠. 그럼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거는 비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압력은 부피분의 1에 비례한다. 이게 지금 반비례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거를 등식으로 만들려면 여기에 상수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P는 V분의 K, 이런 식으로 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비례식을 등식으로 바꿀 때는 항상 상수가 필요해요. 근데 이 식을 조금 다시 변화를 시킨다면 PV는 K라는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즉 PV, 압력과 부피의 곱은 어떤 상수값으로 정의가 된다. 그 말은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지면서,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가 커지면서 이 PV의 값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적으로 하자면 기체의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기체의 부피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걸 식으로 풀어냈을 때에는 압력과 부피의 곱은 일정하다. 이렇게도 풀어낼 수 있는 거죠. 여기 뒤에 있는 내용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했으면 보일의 법칙은 끝입니다. 그러면 이런 보일의 법칙이 우리 주변에서 어떤 상황에서 적용이 되느냐, 이렇게 두 가지 그림 볼 수 있어요. 요거는 헬륨이 들어있는 풍선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헬륨이 들어있는 풍선을 하늘로 날렸어요. 그럼 하늘로 높이 올라가겠죠. 근데 지면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대기의 농도는 옅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압력이 약해져요. 그럼 이 풍선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부의 압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 풍선의 크기가 커지겠죠.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면 터지게 됩니다. 왜? 압력이 낮아지면서 기체의 부피가 커졌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잠수부가 잠수해서 내놓는 공기방울은, 자, 여기 바다 깊은 곳은 수압 때문에 압력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물 위, 수면 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수압이 낮아집니다. 즉 압력이 낮아진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만들어진 공기방울이 수면 위로 올라가면서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기방울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인 보일의 법칙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많이 어렵죠. 근데 다행인 건 샤를의 법칙은 보일보다 조금 더 쉬워요. 여전히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보일의 법칙이 이해가 안 됐으면 샤를 넘어가지 마시고 좀 앞에 몇 번 돌려보세요. 정말 힘든 사람은 오늘 보일의 법칙까지만 하셔도 돼요. 샤를은 그냥 끊어놓고 다음 시간에 들어도 돼. 그만큼 어려운 내용이니까 완벽하게 이해하고 샤를의 법칙으로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어서 설명할게요. 샤를의 법칙을 설명하기 전에 지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선생님의 목소리 톤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선생님이 샤를의 법칙까지 영상 녹화를 다 하고 유튜브에다가 업로드까지 했어요. 이제 공개만 안 하고 비공개로 놔뒀는데 검토 과정에서 다시 선생님이 천천히 들어보니까 샤를의 법칙에 대한 설명을 너무 어렵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올렸던 영상도 이미 한 5번에서 6번 정도의 재촬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영상을 내리고 지금 새롭게 다시 업로드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찍는 장소가 달라요. 이 앞에 부분은 학교에서 녹화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집에서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달라서 아마 울리는 정도의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좀 질 좋은 영상 업로드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까지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좀 사운드 차이가 나는 거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샤르르 법칙에 대한 설명 이번에는 최대한 쉽게 해보도록 할게요. 샤르르 법칙은 기체의 부피가 온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될까요? 바로 압력이라는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겠죠. 샤르르 법칙의 앞부분의 정의는 기체의 압력이 일정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랑 지금 공통점이 보이죠? 보일의 법칙과 공통점이 보여요. 보일의 법칙은 기체의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기체의 부피는 반비례한다였죠. 틀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샤르르 법칙은 기체의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기체의 부피는 비례한다라고 하는 법칙이에요. 근데 보일의 법칙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했잖아요. 그럼 샤르르 법칙도 우리가 보일의 법칙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선생님이 풍선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풍선에는 기체가 들어있을 거고요. 풍선 바깥쪽에도 기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풍선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건 내부의 압력과 외부의 압력이 같다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랬죠. 근데 이 상태에서 풍선 내부에 있는 기체의 온도를 높여줬습니다. 온도를 조금 더 높게 더 고온의 기체로 만들어줬어요.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입자들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겠죠. 원래 뭐 땅땅땅땅땅 이렇게 움직였던 기체들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땅땅땅땅땅땅땅땅 이런 식으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어떤 요인이 변하죠? 앞에서 배웠던 대로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압력이 증가했다는 건 지금 내부는 고압이 된 거고 외부는 저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부와 외부 사이의 압력 차이에 의해서 내부에 있는 공기가 팽창할 수 있겠죠. 그럼 네가 팽창하면서 부피가 커질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그게 바로 샤르르 법칙이 되는 겁니다. 기체의 압력이 일정할 때 내부와 외부의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내가 내부 기체의 온도를 증가시켰더니 얘의 압력이 변하면서 기체의 부피가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진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앞에 배웠던 압력이란 개념과 연결 짓는다면 보일의 법칙으로도 샤르르 법칙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도 화학원을 공부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도. 근데 선생님 욕심에 샤르르 법칙에 관련된 심화 내용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어서 설명을 계속 해볼게요. 샤르르 법칙에 관련된 온도는 우리가 두 가지 온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온도는 섭씨 온도, 이렇게 도씨로 나타내는 섭씨 온도를 활용을 합니다. 근데 과학에서는 이 섭씨 온도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온도, 바로 절대 온도 켈빈이라는 개념도 활용해요. 그래서 이 샤르르 법칙을 도씨로도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요 켈빈으로도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절대 온도라는 개념은 처음 볼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은 화투에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원을 공부할 때까지는 볼 수 없겠지만 또 언제 교과 과정이 바뀌고 또 여러분들이 언제 이 절대 온도를 사용해야 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은 다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 절대 온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념 자체를 먼저 보셔야 돼요. 절대 온도 켈빈, 절대 용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끊어볼까요? 절대 용도를 기준으로 섭씨 온도와 같은 눈금으로 나타낸 온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절대 용도를 기준으로 잡았답니다. 근데 우린 지금 절대 용도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섭씨 온도와 같은 눈금으로 나타낸 온도라고 하네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예시로 보여줄게요. 우리는 온도를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섭씨 온도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선생님 여기에 두 개의 섭씨 온도를 써놨어요. 100도씨 그리고 죄송합니다. 0도씨와 100도씨 그리고 요렇게 두 개의 화씨 온도를 써놨습니다. 0도 F, 100도 F. 근데 위에도 마찬가지로 온도는 100도만큼 차이가 나고요. 밑에도 온도는 100도만큼 차이가 납니다. 근데 지금 위의 온도 100도 차이하고 밑에 온도 100도 차이는 전혀 다른 100도 차이예요. 똑같이 숫자로는 100만큼의 숫자가 차이 난다 하더라도 뜨겁고 차가움의 정도의 차이는 다릅니다. 왜?
여기에서 말하는 이 100이라는 숫자의 간격과 여기에서 말하는 100이라는 숫자의 간격이 다르니까요. 근데 절대 온도 켈빈은 섭씨 온도와 같은 눈금으로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간격이 같다는 겁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273 켈빈하고 373 켈빈이라는 숫자를 써놨어요. 마찬가지로 이 두 온도에는 얼마만큼의 숫자의 차이가 나죠? 100만큼의 숫자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때 100의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온도는 이때 100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온도 변화와 같습니다. 왜요? 눈금 간격이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뒤에 있는 말은 섭씨 온도와 같은 눈금으로 나타낸다라는 건 섭씨 온도에서의 숫자 차이와 절대 온도에서의 숫자 차이는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절대 용도만 정의할 수 있다면 절대 온도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절대 용도가 뭐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샤를의 법칙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어떤 기체의 온도가 낮아진다. 기체의 온도가 낮아진다. 그러면 이 기체의 온도가 낮아진다는 걸 샤를의 법칙을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기체의 온도가 낮아져요. 그럼 그 기체의 부피는 줄어들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데까지 계속해서 기체의 온도를 낮췄습니다. 그럼 기체의 부피가 계속해서 줄어들다가 0이 될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에서 나온 게 바로 절대 영도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그래프의 X축에는 온도가 나와 있고요. Y축에는 부피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X축은 원인, Y축은 결과가 나타나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는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 거냐를 나타낸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샤를의 법칙은 온도가 증가하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거냐면, 자, 여기 아까 봤던 것처럼 어떤 기체가 풍선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기체는 얼마만큼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얘의 부피가 10리터가 될 수도 있고 1리터가 될 수도 있고 10ml가 될 수도 있고 부피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그래프로 일반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풍선에 들어있는 온도를 V라는 기호로 정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기준을 섭씨 온도 0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지금 0도씨 상태에서 이 풍선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부피는 V0이다.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0도씨에서의 부피를 보면 뭐라 써져 있어요? V0라고 써져 있어요. 0도씨에서의 부피라는 뜻입니다. 그럼 0도씨에 있는 이 부피를 기준으로 온도가 올라간다면 당연히 부피도 늘어나겠죠. 근데 과학자들이 여기서 뭘 했냐면 얼마만큼 온도가 늘어났을 때 얼마만큼의 비율로 부피가 늘어날 것인가 요거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얻어내냐면 초기 온도 V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온도가 273.15도씨가 증가를 하면 부피가 V0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실험적인 결과로 얻어냅니다. 0도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온도가 273.15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V0만큼 더 증가한다. 즉 처음 부피의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 그러면 1도씨의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는 273.15분의 V0만큼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선생님 273.15도씨가 증가하면 부피가 V0 증가하는 건 실험적으로 알아냈으니까 알겠어요. 제가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근데 갑자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런 식을 만들어냈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이거는 비율을 보는 겁니다. 273.15도씨가 증가했을 때 V0가 증가한다. 근데 이 양쪽을 273.15라는 숫자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때도 증가하는 비율은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양쪽을 273.15도씨로 나누더라도 요 증가 비율은 똑같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을 273.15로 나눴더니 요런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1도씨마다
273.15분의 V0만큼 증가한다. 그럼 여기에서 양쪽 변에다가 섭씨 온도 T를 곱해주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따 기호로는 C로 그럼 그냥 C로 합시다. 요 C, 지금 선생님이 C라고 쓰는 건 섭씨 온도의 대표적인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도씨 증가할 때는 273.15분의 V0만큼 증가를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C도씨만큼 특정한 섭씨 온도만큼 온도가 증가를 했다면 그때의 부피는 얼마만큼 증가를 해야 될까요? 273.15분의 V0에다가 섭씨 온도 변화 C를 곱한 만큼의 부피 변화가 일어나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말을 저르면 안 되는데, 안 그래도 설명도 어려운데 이런 말까지 절어버리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좀 실수가 많네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종 결론은 온도가 C만큼 증가를 하면 부피는 273.15분의 V0에다가 C를 곱한 만큼 부피가 변화한다. 즉 이만큼의 비율로 부피가 변화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여기에 써져 있는 이 그래프는 1차 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렇게 y는 ax 플러스 b의 모양으로 이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y는 여기에 있는 이 세로축에 있는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x는 여기에 있는 변인, 원인을 이야기를 하죠. 그럼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부피, 특정 온도에서의 부피 VC는 지금 여기에 있는 x축 변수가 섭씨 온도니까 x자리에 c를 쓸 수 있겠죠. c가 변할 때마다 부피가 변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비율로? 여기 나와 있는 273.15분의 V0만큼의 비율로 온도가 변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변화하는 온도만 나타내 준 거죠. 근데 기체는 변화하는 온도도 있지만 변화하는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를 나타낸 건데, 우리는 그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있던 기체의 부피도 더해줘야 총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실수해서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값은 특정 온도에서의 부피는 그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 값에다가 초기 부피 V0까지 더해줬을 때 최종적인 부피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 모양에 y는 부피, x에는 온도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 a 자리에 들어가는 게 기울기죠. 변화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변화 비율 273.15분의 v가 요 앞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여기는 b는 y절편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는 y절편 v0가 뒤에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 식 자체를 다시 한번 과학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특정 온도에서의 부피는 처음 부피에다가 변화된 부피를 더해서 구한다. 근데 이때 나오는 변화되는 부피는 온도에 따라 부피 변화가 달라지는데, 그때 1도마다 273.15분의 V0라는 비율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울기 값에다가 온도 변화를 곱해서 변화된 부피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선생님 말했던 대로 앞에 말했던 기체의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기체의 부피는 비례한다 정도만 알아도 화원을 공부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 영상을 이렇게 장황하게 찍는 이유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개념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과학에 흥미가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오히려 흥미를 생기게 만들려면 쉬운 것만 해야 될까요? 근데 또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과학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니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전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 게 아닙니다. 선생님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거 이해 못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깨달음을 얻은 거지 그때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절대 자책하거나 하지 마시고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잠시만요. 이게 왜 안 나오지? 나왔다. 이렇게. 그래서 절대 영도를 어떻게 정의를 한 거냐면요,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식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VC, 섭씨 온도에서의 온도는
273.15분의 V0에다가 섭씨 온도를 곱하고 초기 부피를 더해가지고 특정 온도에서의 부피를 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식에 따라서 지금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에 여기 부분을 우리가 그려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그래프는 실험적으로 그려진 그래프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부분을 실험을 해가지고 직접 부피를 찾았어. 근데 요 정도 온도까지 냉각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전부 다 그려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 그래프의 경향성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로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가 존재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요 x 절편값을 구했더니 영하 273.15도씨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온도에는 직접 도달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체의 부피가 0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이론적으로 이 온도에 도달하면 기체의 부피가 0이 될 거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때 이 온도는 기체의 부피가 0이 되고 기체의 분자 운동이 멈추는 온도라고 해서 절대 영도라고 정의를 하고, 이 절대 영도를 0켈빈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잡아서 절대 온도를 정의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절대 온도의 정의가 절대 영도를 기준으로 해서 섭씨 온도와 같은 간격으로 눈금을 매긴 온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절대 영도는 0켈빈에서 시작을 하고요. 이거보다 더 낮은 온도는 정의하지 않습니다. 왜?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기체의 부피가 마이너스다? 이건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 여기에 있는 이 T는 절대 온도입니다. T는 절대 온도, C는 섭씨 온도라고 했을 때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몇을 더해서 구하면 된다? 273.15도를 더해서 구하면 된다. 이게 보이죠? 영하 273.15가 0이랑 똑같고 0은 273.15랑 똑같다. 지금 얼만큼의 숫자 차이가 나요? 273.15만큼의 숫자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 숫자를 더해주면 절대 온도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거는 섭씨 온도에 273.15를 더하면 된다.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요, 이 1호라는 소수점이 들어가게 되면은 숫자 계산 자체가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273만 더해서 절대 온도를 정의를 합니다. 근데 정확한 계산을 요구할 때는 이렇게 소수점 아래 자리까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총 정리하면 아까 봤던 요 식을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특정 섭씨 온도에서의 부피는 초기 부피에다가 증가 또는 감소한 부피를 더해주는데, 그때에 들어가는 식은 273.15분의 V0에다가 요 변수 C를 곱해서 나타낸다. 그래서 샤를의 법칙의 어떤 특정 온도에서의 부피는 요런 식을 바탕으로 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특정 온도에서의 부피를 구하려면 우리는 요 V0만 알고 있으면 돼요. 0도씨에서의 부피.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 식까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도 아니 영상 어렵게 설명해가지고 지금 다시 찍는다 해도 너무 어렵잖아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정말 선생님은 노력을 많이 하고 영상을 다시 찍고 있으면서도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 잘못입니다. 제 한계인데 너무 어려운 내용을 욕심껏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설명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대로 이 정도 수준까지는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따로 자격증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은 몰라도 되는데, 이런 거를 알았을 때 또 얻는 즐거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고 스트레스 받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보일-샤를의 법칙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아보가드로 법칙, 기체 반응 법칙,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배우려면 보일-샤를 법칙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들었을 때 이해가 조금 덜 되는 것 같다 싶으면 한두 번 반복해서 들어보면서 완벽하게 이해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길고 긴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